먼저 그 중요한 기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소중한 분들을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공유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 발표를 빨리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좀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세요.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이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대 레이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국가 간에 경쟁하는 거, 또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사람하고 세균하고도 이제 경쟁해야 되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하고 이제 AI 로봇하고 경쟁해야 되는 시기, 또 하나가 이제 이 문명 간의 갈등 늘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동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하고 이제 모슬렘 간의 어떤 경쟁,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트렌드가 아닌가 싶고, 또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7-8가지 또 메가 트렌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EW, Food Energy, 워터라는 자원, 그 다음에 또 남북 관계도 오래전부터 이거 진행되는 긴장이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늘 불안했는데 드디어 작년에 터졌고요. 또 기후변화라든지 유라시아가 그동안 통합을 해왔는데 이제 통합이 되느냐 다시 디바이드가 되느냐 이런 것도 큰 추세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도덕과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인문학적인 위기도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는 없지만 켄트 콜더라는 유명한 지정학자가 신대륙주의라는 저서를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난 70년간 유라시아 정세를 좌지우지한 6가지 메가 트렌드가 이슈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란의 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동 국가 오일 산유국들의 이제 오일 오너십을 확보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현대화, 인도의 경제 현대화, 그리고 소련의 붕괴, 반대로 이제 푸틴 정권의 등장이라는 이 6개 메가 트렌드가 유라시아를 좌지우지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 7번째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다음요. 지금은 혁명과 무브먼트 시대라고 봅니다. 어느 문명 사학자는 레드 레볼루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얘기하고, 또 하나 이제 블랙 레볼루션인데 이거는 이제 모슬렘 수출하는 이란, 사우디 이런 혁명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레볼루션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칼처럴 막시즘 같은 성평등, 성차별 해가지고 문화적인 좀 좌파적인 그런 걸 얘기하고, 또 핑크 타이드, 이거는 브라질 같은 남미 같은 파퓰리즘, 좌파 이제 이런 정권도, 이것도 이 4가지가 큰 트렌드고, 기술혁명은 이거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이미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나머지가 없을까 했을 때 이 모랄하고 스피리추얼 무브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ESG라든지 CSR, CSV, 또 유엔의 SD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착한 가치 나누고 섬기고 좀 투명하게 하겠다는, 이건 긍정적인 좀 무브먼트라고 보여지고요. 이 블루 레볼루션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게 우리가 50년대 유라시아 지도인데, 이 빨간 색깔이 다 이 공산주의고, 이 유일하게 파란 게 이게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패권 경쟁인 동시에 서방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치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시나리오가 실패하면은 이제 저는 파란색이 오히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오히려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블루 레볼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이 블루 레볼루션을 좀 확산하는 그런 좀 무브먼트에 우리가 동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요. 미어샤이머 교수가 5년 전에 조선일보하고 한반도 7대 예측을 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좀 좋은 예측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외교안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워스트를 좀 가정하고 어프로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미동맹이 긴밀해지는 한반도는 가장 긴장이 고도된 지역 중에 하나가 될 거고,
동시에 한중 그 경제 관계도 더 깊어진다는 거, 가까운 장래에 한국 통일이 어렵다. 또 북한 핵무기 포기하지도 않고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제초하지 않을 거다. 그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그 새로운 핵 우산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패권국이 된 중국에 한국이 편성하면은 그 세마이 서브린 반주권 국가가 될 거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안고 있는 큰 도전이라고 봅니다. 다음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 뭐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주는 그 중요성, 의미, 가치, 비전은 뭔가? 7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이 드니프르 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한국이 일조하겠다, 한국이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강을 가지고 기적을 이룬 나라가 독일의 라인강이 있고 대한민국의 한강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드니프르 강이 무려 2,0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하고 공감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야 될 공동의 비전은 이 드니프르 강의 기적을 만들고 또 우크라이나 리더십 최근에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세컨드 코리아 인 이스턴 유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뉴 마샬 플랜도 그렇고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국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이 가장 그 중요한 롤 모델이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제2의 한강이 기적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제2의 베트남 전략이 필요하다. 이 베트남에 그 한국 기업이 한 2만 개 진출해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앞으로 그 EU를 커버하고 더 멀리 이제 중동하고 아프리카를 커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좀 저는 전용 산업공단 테크노파크를 만드는 뭐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중요한 거고 우리한테도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다음요. 그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저는 뭐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 지정학적으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침략도 당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최소한 3가지 개런티는 받습니다. 나토 가입 여부는 뭐 별개로 치더라도 미국이라든지 하여튼 그 양자 다자 차원의 안보 개런티는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 마샬 플랜과 같은 그 경제적인 그 지원 받을 거고요. 그 EU 가입 이게 아마 패스트 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제 그 유럽하고 아시아 이제 중앙 있어서 물류의 허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부정부패 투명성 문제가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EU 가입 추진은 벌써 2005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EU하고 이제 FTA도 다 체결돼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인 개선이 한 10,000개 이상이 좀 EU 스탠다드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우크라이나는 좀 더욱더 투명해질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국가 발전 잠재력이 많은데요. 특히 우주항공 IT 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대국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이제 투명성 문제라든지 부패 문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많이 활성화 안 됐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도 어마어마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이 굉장히 좋다. 우주항공 IT 대국인데 불구하고 인건비가 300불, 400불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제조업을 해도 우크라이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그 족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외교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고 대외적으로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그 구소련의 어떤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그 정경유착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거라고 보이지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해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면적으로는 그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그 독립국가라서 뭐 그 국가 경영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그 정체성이 우선 애매했고 그리고 이제 잘 그 단합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었고 자신감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뭐 제2의 이스라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좀 단단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뭐 국제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도 많이 확보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뭐 한국에서도 우즈벡인지 심하면 우루과이인지 혼동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지만 이제 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걸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전 세계에 영감과 감동을 주었다. 이런 평가도 했고, 작년에 US 월드 리포트인가요? 거기서 이제 국가 경쟁력도 무려 14위 상승한 19위로 올라갔습니다. 또 다음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유엔에서 한 6차례 통과됐는데 200개 나라 중에 지금 확실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는 50개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50개가 다 자유민주주의고 그 50개가 다 선진국이더라고요. 예, 만약에 반대로 이제 한반도에 또 어떤 안보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결국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결국 이 50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한 5가지 기회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K방산이 상당히 날개를 달았고, 다시 이제 원전 시대로 회귀했고, 한국이 또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PNG에서 LNG 시대로 가니까 이게 조선 경쟁력도 역시 우리가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큰 또 챌린지는 결국 이제 미중 패권인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떤 세계적인 공장 역할을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U라든지 미국의 어떤 무역 흑자를 누리던 그 지위를 대한민국이 좀 공장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무역 차원에서 우리한테도 좀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이 전후복구가 본격화 되면은 그것도 추가적인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경쟁력이 꽤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뉴 마샬 플랜도 결국은 한국을 갖다 염두에 둔 레퍼런스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가 국가 발전 모델을 한국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거의 쌍둥이하고 같아요. 그래서 유라시아 서쪽의 우크라이나, 유라시아 동쪽의 한반도, 이게 진짜 세계의 가장 큰 하약부라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공감대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가 발전에 필요한 노하우 다 가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 고려인이 한 3만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비탈리 킴이라고 주지사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이 속도예요. 속도. 이것도 뭐 저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는 인적 자원인데요. 대한민국은 또 인적 자원 양성하는 데는 뭐 최고의 또 DNA가 있고, 또 우리는 이 무브먼트 경험이 있잖아, 그죠? 뭐 가나안 농군학교부터 새마을 운동부터 건모기 운동부터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도 이런 무브먼트가 필요하다.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지정학 리스크,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할 거냐, 또 우크라이나가 기회가 많지만 스틸 컨트리 리스크도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전후복구에 본격 참여했을 때 재원을 갖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개런티를 받을 거냐, 이런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다음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중요한 건 맞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이 몇 가지 뭐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식의 차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왜 남의 나라 문제에 우리가 끼냐, 러시아하고 중국이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국내에서도 약간 디바이드가 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국내적으로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실리 외교가 중요하고 뭐 국익 외교가 중요한데 가치 외교학을 자꾸 이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결국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거는 50개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외교에 명확했을 때 실리도 오는 거고 국익도 온다. 여기에 대한 우리 또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전쟁 중인데 무슨 전후복구냐. 전쟁 중에도 전후복구 이미 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체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 중에도 우리가 전후복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서방의 이제 무대인데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 여지가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경쟁력이 충분히 많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 재원 확보 어떻게 할 거냐 있습니다.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그 뉴마샬 플랜을 통한 그 국제 펀드가 있을 거고 양자 차원의 그 유무상 원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자체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 게 농지 사유화예요.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농지 국유화되어 있는데 이거 사유화하겠다는 게 큰 이슈고 우크라이나 농지가 3,200만 헥타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기업 민영화 해야 될 게 3,600개가 넘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더 큰 매력은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왔던 거는 그 투명성이라든지 부정부패 문제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그 인센티브가 개런티가 되면은 외국인 투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참고로 6월 21일 날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그 재건 회의했을 때 글로벌 500대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투자하겠다고 플래치 약속한 게 5조 2천억 불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보다도 글로벌 기업들은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좀 가능성 있게 본다는 거. 그리고 러시아 리스크, 이거는 뭐 또 러시아 리스크는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크라이나도 제가 3가지 족쇄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몇 가지 족쇄가 있어요. 이 외교 안보를 갖다가 이념화하고 정치화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좀 너무 성공 신화에 좀 안주해 있지 않느냐. 조금만 리스크 있으면 안 가겠다고 그러고 국내가 더 좋다고 그러고 하여튼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이제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문제에 너무 함몰돼 있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이런 시사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그 중소국가다. 우리 스스로 이제 우리도 글로벌 국가인데 우리 스스로 중소국가라고 폄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좀 대국이 될 수 있고 이미 글로벌 파워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다가 좀 갖고 할 필요가 있다. 네, 다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전후복구에 참여하고 인도적 지원에 참여해야 되는지 저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전후복구에서 끝날 게 아닙니다. 그 1차 마샬 플랜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OECD가 탄생했듯이 저는 이번에 이제 뉴 마샬 플랜이 도입되면은 제2의 OECD가 탄생할 거고 그게 이제 전후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그 룰메이커 역할을 할 겁니다. 그 이번에 또 유엔 안보리의 한계를 보여줬고 안보리 개편 필요성이 많이 지적됐지만 그 안보리 개편은 뭐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저는 그 제2의 OECD가 안보리 어떤 약점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메커니즘으로 등장하지 않겠나 해보고요. 그래 첫 번째는 그 다른 나라는 몰라도 대한민국에 그는 기대가 많아요. 우리는 또 6.25 전쟁을 겪었고 우크라이나 그의 같은 과정을 겪어서 국제사회 지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보온이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수업료를 내야 된다 생각해요. 그동안 이 국제 정세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살벌하고 참 그 하는데도 우리는 그 안보에 대한 모랄 해저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그 많이 깨달았고 또 우리 주변이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상으로 훨씬 더 살벌한 지역이라는 거 또 우리가 뭐 설마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했느냐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러시아의 어떤 그 야성 또 중국은 아직 뭐 완전히 오픈을 안 했지만은 중국도 러시아 이상의 그런 야성이 있을 건데 하여튼 이런 수업료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안보 차원에서 결국은 200개 국제 뭐라 그럴까 국가 중에서 확실하게 피하 구분이 이번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50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이 나라들하고 우리가 솔리데리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회도 많다 이거죠.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단순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최첨단 전쟁이 됐듯이 앞으로 전후복구는 그 50개 선진국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그 챔피언 리그고
그리고 전 세계가 주시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뭐 대한민국이 반드시 챔피언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챔피언이 되면 우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케팅하고 진출할 수 있는 아마 금세기 최고의 어떤 그 스펙타클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 비전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당장 우리가 G8에 들어가야 되고, 글로벌 중추 국가가 돼야 되고, 또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그 가치를 갖다가 우크라이나, 유라시아에 확산해야 되는 비전에 부합된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전후 질서에 우리가 이제 그 룰메이커로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 핸들링하면 그 유라시아 뭐 글로벌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글로벌 발전, 인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이제 켄트 콜더가 얘기했듯이 역사적, 문명사적 관점에서도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될 텐데, 우리가 이런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필요가 있고, 어떤 시기든지 우리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야 되겠다. 다음요.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는 그 동유럽 내 제2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또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거, 또 최소한 우리가 리틀 코리아를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베트남 이어서 대한민국 2만 개 기업이 진출해서 제2의 베트남이 되도록 하는 거,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 국한되지만,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는 챔피언 리그라고 그랬듯이 여기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저는 그 유라시아의 그 유엔의 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스, 이 실크로드 구축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또 모멘텀이 된다. 또 육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그 북극해가 이제 부상하는 시기니까 해상 실크로드까지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하면서 이 동북아시아 일일 생활권, 단일 경제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서울까지가 800km입니다. KTX, SRT 하면 2시간 거리고, 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도 800km예요. 그래서 결국은 4시간 거리인데, 지금 유일하게 그 고속철도가 없는 게 북한하고 러시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유라시아 서쪽도 보면서 유라시아 동쪽, 그리고 우리 이제 한반도 평화재단이 추구하는 또 우리 이런 거 한반도의 어떤 평화 통일, 그리고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 G8에 진입하는 이런 그 국가적인 비전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좀 구현해 볼 수가 있다. 다음요. 자, 이 전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제 전후 복구가 본격화 되면 미국하고 서방이 나와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담 지역을 빨리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제가 봐서는 이 수도 플러스 이 2개 주를 전담 지역으로 뭐 하는 거라든지 동시에 이제 우리가 승부할 거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내 차원에서 거버넌스하고 플랫폼을 잘 구축하는 동시에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자 차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전후 복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폴란드하고 터키하고 영국하고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라고요. 물론 미국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국내 차원의 플랫폼, 양자, 삼자, 그 다음에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는 컨텐츠라고 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국가 발전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 메가 아젠다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자, 그 중에 하나가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내 난민이 700만이고, 글로벌 난민이, 유럽에 있는 난민이 500만이에요. 1200만입니다. 그래서 이 12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폴란드 동부하고 우크라이나 서부를 연계하는 국제경제 특구를 지정을 해서 국제 스마트 시티 클러스터를 구축하자. 이런 그 디벨로퍼들 제안이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좋은 안이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농업 대국이고 우리는 그 식량 수입 대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농업 차원에서 어떤 큰 그 협업. 그 다음에 이제 그 1955년에 그 대한민국 그 재건을 위해서 미네소타 대학하고 서울대학하고 해서 인적 자원 양성하는 그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좀 주도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도 제2의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해서 전후 우크라이나를 책임질 정말 그런 좋은 자원을 양성하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또 우리도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2 베트남 같은 산단과 테크노파크를 구축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전후복구도 그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그 비즈니스 에즈 유저 개념으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보고 통상적인 디벨롭먼트하고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장이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다. 아까 이제 글로벌 500개 기업이 5조 2천억 불을 투자하겠다는 것도 이쪽보다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투 트랙으로 가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다음요. 자, 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짜 이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 이 원칙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그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이 유라시아가 결국은 이제 현재와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그 핫한 대륙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크라이나 플러스 유라시아 외교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플러스 동시에 결국은 우리가 미들 파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전에 이제 박셀 저 이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뭐 세 가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말씀을 했고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강이고 그 중에 하나가 동맹이고 세 번째가 균쉐였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미들 파워로서 어떤 미들 파워였던 그 뭐라 그럴까 클럽을 좀 강화해야 되고 전 세계 미들 파워 해당되는 나라가 70개가 넘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P4G라는 그 이미 이제 12개로 미들 파워 구성되는 이런 그 중견국 클럽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SDGs를 중심으로 한 미들 파워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방하고 위기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지금 뭐 몇 가지 위기들이 있죠. 그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유럽의 최대 그 원전을 갖다가 안전 문제를 확보하는 거라든지 만약 이게 사고가 나버리면은 이거는 뭐 미국하고 나토에 대한 그 침략으로 간주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뭐 오히려 지금 그 위기는 러시아한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가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번 데미지 컨트롤이 잘 안 되면은 어마어마한 혼란과 무질서 또 한 번에 또 분리 독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중국의 주니어 파트너로 전락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 이런 것들 또 중동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도 당장 중요한 그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위기 관리가 참 중요하겠다. 네, 다음요. 네, 그래서 저는 뭐 36년 외교관 생활하면서 평생을 그 유라시아만 다녔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SDG 중심의 실크로드를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해보자. 1단계가 이게 100만 헥타르를 확보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농경지가 150만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영농과 가공과 농산업 또 농업하고 관련되는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유통, 물류 이 밸류 체인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걸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이게 이제 전후복구에도 기여하지만 우리 어떤 그 식량 문제 안보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솔루션이 된다. 그래서 이 모델을 중앙아시아, 뭐 극동 러시아, 몽고 이런 식으로 깔면은 2단계는 저는 이게 농업의 실크로드라고 보여지고요. 3단계는 이제 농업하고 관련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요 위에 거는 이게 수직적인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허라이전털, 이 수평적인 인테그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멀티플 실크로드가 될 거다. 그 대신 이 세 가지의 어떤 뭘로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디지털로 데코레이션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밸류, 가치가 데코레이션 돼야 될 것 같아요. UN SDG가 추구하는 게 이제 5가지 P, Peace, Prosperity, Planet, People, Partnership. 우리 이제 국가가 지향하는 자유평화 번영도 결국 SDG 비전 가치하고 같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좀 이런 그랜드 비전을 한번 추진해보자. 다음요. 네, 그래서 외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버드뷰 균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중요하지만은 유라시아 전체에 대한 우리가 좀 버드뷰를 좀 가져야 된다. 우크라이나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 전후복구, 전후질서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몽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근무했던 이 극동 러시아 쪽이 앞으로는 큰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또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할 텐데 이거.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일 염두에 둔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남북 러중, 그리고 이제 북극에 뭐 이런 빅픽처를 갖고 우리도 좀 이제 글로벌 그랜드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 목표는 SDGs 실크로드를 구축한다면은 좀 하이 목표는 이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몽고라든지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도 인구 100만 되는 러비우, 몰도바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가 좀 그 리틀 코리아 만드는 그런 좀 치밀한 전략도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요. 예, 하여튼 뭐 저는 뭘 봐도 결국은 SDG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솔루션이고 대한민국한테는 하나의 블레싱이고 또 대한민국한테 주어진 그 미션 같아요. 그래서 SDG를 우크라이나 플러스 동북아시아 플러스 유라시아 전역으로 좀 확산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가장 그 뭐라고 그럴까 희망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가장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 생각이 들고요. 다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요. 예, 하여튼 당장 이렇게 전후복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들이 꽤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파괴된 병원이 뭐 600개, 800개. 그래서 이제 또, 병원 복구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클러스터 쪽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가 곡물에는 강하지만 스마트팜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팜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거라든지 또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 농식품 핵심 같은 클러스터 같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이제 지리적 물류 클러스터도 굉장히 육해공으로 깔면 중요할 것 같고 또 지금 뭐 유럽이 가장 강조하는 탄소 중립하고 연기하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김부중 회장이 대우 자동차 공장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컨디션이 좋고 우크라이나가 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우리도 그런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다음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뭐 한 7개월에 걸쳐가지고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다는 말씀만 드리고, 자, 넘어갈게요. 네, 다 넘어갑니다. 예, 넘어갈게요. 예,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 그 중에 하나 또 우리가 이제 좀 추구해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우크라이나의 좀, 제2의 베트남이 되고, 제2의 대한민국, 해서, 생산의 전진기지, 수출의 전진기지, 물류의 허브로, 만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우주항공 그 IT, 과학기술 경쟁력을 고려해서 교육, 과학, 기술, 창업 플랫폼을 우크라이나로 좀 아울리치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시고요. 다음요. 네, 넘어갑니다. 네, 다 넘어갈게요, 이제. 네. 자, 제가 그 100만 헥타르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우리보다 지금 경장 면적이 3,200만 헥타르죠. 우리보다 거의 20배 많아요. 그래서 또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진출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농업이 갖고 있는 그 부가가치가 너무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챙겨도 대한민국 50년 먹거리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가 프로젝트를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면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새로운 SDG도 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실리와 국익도 추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기여하면서 진짜 여러 면에서 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농업에 대한 그 러시아도 지금
경제 제재가 14,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농업에 대한 경제 제재는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공감대도 있고, 또 식량 문제 이런 거는 계속 지속되고, 그리고 이제 농업이 보면은 뭐 저는 거의 십자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도 있어야 되고, 빅데이터, 뭐 AI, 그다음에 그 위성까지 다 동원되고, 그래서 농업 경쟁력이 과학기술 경쟁력이다. 네, 다음요. 네,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결론 조금만 좀 보여주세요. 예. 그,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이 우크라이나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유라시아까지 어떤 그 넓게 보고, 또 이 유라시아가 글로벌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역사하고 문명은 어떻게 미치는지, 그런 거 좀 큰 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봐야 된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큰 나라라고 그러지만, 이걸 거꾸로 잘 활용하면은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블레싱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대한민국이 이제 좀 SDG의 5가지 P 그런 밸류를 확산하는 그 밸류 메이커가 되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다시 한번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희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어떤 선진국 병이 있고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이제 병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전후질서에 참여해서 새로운 국가 발전을 모델을 만든다면은 그 컨텐츠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많이 활용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음요. 예, 자, 결론인데요. 제가 이제 모스크바도 러시아도 10년 근무하면서 93년 그때 롯데 모스크바 진출 일화를 들었습니다. 신격호 회장님은 진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노신영 전 총리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회장님, 우리가 언제 제국의 한복판에 깃발 꽂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롯데가 진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서공동 같은 러시아 가장 명동에 모스크바에 롯데 진출했다면은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심장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틀랜드를 지배하는 나라가 유라시아 지배하고 유라시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는 허틀랜드 중에서도 허틀랜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거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이스라엘 국가 발전 역사, 우리 대한민국 기업 발전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 상식과 지식과 합리주의 경험을 뛰어넘더라고요. 그에 이제 불가능한 목표, 불가능한 비전 설정해가 도전한 하나의 리워드인데, 지금 시대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기존의 이제 상식, 지식, 합리주의 플러스 이 안목과 통찰과 경륜과 영감과 비전과 야성과 가치, 이런 인문학적인 좀 역량,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드러커가 뭐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이제 기업가 정신을 보유한 나라라고 그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런 기업가 정신. 그리고 또 피터 드러커는 최고의 미래 대비는 원하는 미래를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을 한 대로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자칫하면 이게 크라이시스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우크라이나 어떤 비전을 잘 만들어서 그걸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소국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도 이제 징기스칸 같은 좀 제국 마인드를 갖고 제국 경영, 제국 비전, 제국 전략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군사적인 제국이 아닌 경제 제국, 문화 제국, 그런 착한 제국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어진 과제고 도전이고 미션이다. 네, 감사합니다.